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3월 7일 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경북과 강원 일대를 삼킨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나흘째인데요. 어제 오전만 해도 강풍주의보가 해제되며 진화 작업의 속도가 붙나 싶었지만 오후 들어 바람의 방향이 내륙 쪽으로 바뀌면서 다시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지난 나흘간 전국에서 난 산불로 피해를 본 면적은 16,000헥타르를 넘어섰는데요. 이는 여의도 면적의 55배가 넘고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과 맞먹습니다. 피해 면적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소방헬기 106대와 인력 18,00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여기에 군까지 동원됐지만 이 당초 목표로 했던 어제 내 주불 진화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 정부는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산불로 피해를 본 주택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진 산불이 처음 시작된 순간이 포착됐는데요. 산림당국은 연기가 시작된 최초의 발화 지점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산불이 시작된 건 지난 4일 오전 11시 14분 울진군 두천리 마을 야산이었는데 하얀 연기와 함께 시작된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치솟으면서 5분 만에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해당 지점은 왕복 2차선 도로 옆으로 보행로가 없어서 인적이 뜸한 곳으로 이곳에선 배수 밑에서 시작된 불씨가 산 위쪽으로 번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이 자연 발화보다 담뱃불 같은 실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경찰은 CCTV를 분석해서 화재 직전 차량 석 대가 지나간 것을 포착하고 운전자들이 누군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주의가 20년 만에 최악의 산불을 불러왔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원전에 러시아군이 32km 인근까지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을 손에 넣은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원전을 끊어 상대를 압박시키는 고사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앤디 웨버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러시아에는 군사 생물학 시설이 3곳이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재작년 체첸 반군이 모스크바에서 인질극을 벌일 당시 아편 유사제가 함유된 가스를 사용했는데요. 당시 반군뿐 아니라 인진 120여 명이 함께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4만 3,628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445만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2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4,487만 명을 넘어섰고 2차 접종자는 4,439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3,18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날 것으로 보이고요. 대기 건조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돼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자세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8도에서 2도, 한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4도 선이 되겠습니다. 최근 산불로 인한 각종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림 가까운 곳에서는 불씨를 다루는 행위를 금지해 주시고 쓰레기 소각 행위도 철저히 삼가해 화재 예방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3월 7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해 살아왔어. 보여요. 건강해 보이네요. 네, 지난주에 아마 월요일에 저를 소개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 수십만 명 안에 제가 막 껴있었어요. 네, 코로나에 걸렸다가 돌아왔는데요. 진짜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 목에 약간 강아지풀 걸린 듯한 그런 간질간질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으시면 일단은 가족들하고 좀 떨어져서 그래, 지내시는 맞아. 게 격리하는 게 좋을 좀 것 잘하셨어요. 내 귀에 도청장치 말고 내 목에 강아지풀. 네, 기억해야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아주 너무나 좋아요. 건강하네요. 컨디션 네, 좋아요. 기침이 정말 많이 나는 것 빼고는 큰 증상은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오늘 코로나 게스트로 모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자동차 소식부터 시작을 해봐야죠. 네. 운전하다 보면 우리가 종종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요겁니다. 네. 뭐죠? 도로 위에 비양심 신개념 드라이브 드라이브 스루. 예. 드라이브 스루는 원래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음식이나 이런 걸 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도로 위에서 좀 어떤 웃지 못할 드라이브 스루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죠? 어떤 스루였는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입니다. 네. 자, 앞차에서 운전석 문이 열려. 열려요. 네. 그리고 뭐야? 출발을 하는데요. 확인해, 뭐, 차 문이 문에서 안 닫혀요? 뭐가 나온 걸까요? 뭐가 나왔어? 뭘 두고 가는가 싶었는데 지나가고 나니까 어? 햄버거 봉투. 아. 자, 햄버거 봉투를 도로 한복판에 버리고 네. 있습니다. 네. 뒷차가 경적을 울렸대요. 저거 뭐 하시는 겁니까? 울렸는데 그대로 가버리는 모습이 황당한 모습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보통 햄버거 가져가는 게 드라이브 스루잖아요. 근데 햄버거를 버리고 간 거, 남 드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 네. 먹은 거 아니에요? 그냥 저거? 스루 던진 이게 거죠. 양심을 그냥 던진 거네. 쓰레기 뚜루 아니에요? 쓰레기 뚜루. 그렇죠. 아니 저건 이게 아니다. 창문 열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도 눈살 찌푸리는데 야 이건 너무 너무했는데요. 얌전하게 쓰레기를 버리고 왔어. 그리고 뭐 담배꽁초뿐만 아니라요. 운전 중에 앞서 보신 영상처럼 쓰레기를 버리는 네. 행위를 했을 시에 과태료 5만 원이나 또 벌점 10점 부과 대상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사실 부끄러운 행동이잖아요. 에이, 그럼 그게 양심은 아니란 거 양심은. 알아야죠. 네. 네. 아니, 그리고 저런 게 도로를 달리다가 뭐가 이렇게 있으면요. 저거 뭐야? 이러고 피하려다가 맞아요, 맞아요. 큰 사고가 날 수 사고나요.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저런 짓을 합니까? 아유. 정말. 아니죠. 이건 아니죠. 네. 자, 다음. 네, 넘어가죠. 다음 주제는요, 바로 요겁니다. 어? 총알 택시, 아닙니다. 총알 손님입니다. 총알 손님. 총알 택시보다 더 빠르게 달려간 손님이 있어서 화제가 됐는데요. 과연 어떤 영상이었을까요? 확인하시죠. 대구의 한 도로입니다. 블랙박스 운전자 3차선 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잘 달리고 있는데 네. 갑자기 뭔가가 나옵니다. 저쪽에서 차가 서 있어요. 좀 어? 이상해요. 근데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아, 택시가 멈추니까 보행자가 택시를 타러 도로를 질주한 거예요. 아, 저건 아니죠. 택시도 1차로에 멈추는 것도 안 되지만 1차로에 있는 택시를 타려고 사람이 그냥 뛰어든 거 아니에요? 아이고야. 저 뛰어들 줄 누가 알았겠어. 운전자도 전혀 예상 못했을 텐데. 네. 근데 저 보행자 괜찮아요? 부딪혔어. 정말 저도 이제 아찔했거든요.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고 에이, 합니다. 그래도 안 되죠. 택시를 타기 위해서 차도에 뛰어든 보행자의 행동에 당연히 다수의 누리꾼들 우리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모한 짓이었다고 질타를 보냈는데요. 차량 운전자가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이 차량 운전자 7, 보행자 3이라는 말을 했어요.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50km 정도로 과속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근데 보행자의 치료비까지 보상해줘야 하는 거냐면서 좀 억울하다 아하.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렇게 보기에는 좌우 살피지 않고 도로에 그렇죠. 뛰어든 그럼. 무단횡단자가 더 과실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네요. 전문가 의견은 어땠어요?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가 당시 보행자가 뛰기 시작했을 때 운전자와의 거리가 한 10에서 15m 정도 거리였다고 네. 해요. 그리고 시속 50km 속도를 지킨 상황에서도 이번 사고를 과연 발견하고 피할 수 있었느냐, 피할 수 없었을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보험사의 판단과 달리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이 크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이 사고에선 택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요. 저 1차로에 서 있었던 네. 택시 있죠. 네. 다만 이제 보행자와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예. 네. 아니, 어떻게 저러지 않은데 생각보다 저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있어요. 네. 오. 저게 근데 운전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속수무책인데 그렇죠. 택시를 타고 내릴 때는 딱 정해져 있는 곳에 있잖아요. 그럼요. 네네. 그곳에서 타고 내려야지. 저거는 정말 진짜 위험해. 큰일 납니다. 맞아요. 네. 조심하셔야겠고요. 다음은요? 네, 다음 주제는요. 역주행하셨어요. 겨우 요러려고라는 아하. 내용입니다. 뭘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역주행을 했던 한 운전자가 있었는데 결말이 정말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서울의 한 왕복 1차로 도로입니다. 도로가 좀 다소 정체가 돼 있죠? 저기 네. 뒤에 있는 차 좀 이상해요. 눈치를 보고 있어요. 슬금슬금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역주행을 하는데요. 중앙선인데? 운전자의 그 후방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 있어요. 차가 이제 중앙선을 넘어가서 그렇죠. 질주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자, 요 영상이에요. 역주행하죠. 정말 아슬아슬해요. 1차로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역주행을 하고 과연 얼마나 갔나 봤더니 저 앞에 있어요. 겨우 저 앞에. 네. 겨우 한 칸 앞으로 가려고 저 위험한 그러니까요. 그랬나요? 제목이 딱 맞네. 이러려고 역주행하셨어요? 운전사한테 여쭤보고 싶네. 저 이러려고 역주행하셨어요? 그랬나요? 네, 역주행하는 방금 그런 영상을요.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중앙선 침범으로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렇게 빨리 가지도 못했거든요. 그럼 법이 빨리 안 나게 가도 돼. 저래서는 안 되지만 네. 저런 행동은 정말 운전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에요. 그럼요. 우리 그 말 있잖아요. 몇 분 먼저 가려다가 몇십 년 먼저 간다. 그렇죠. 네. 이거는 빨리 도로에서는 빨리 달리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 거 그럼요. 아니겠어요? 네. 예, 다음 주제는요? 네, 다음 주제는 요겁니다. 대놓고 사고 친 운전자. 어허. 누군가가 운전자를 눈앞에 대놓고 정말 사고를 친 그런 사고였는데요. 이 영상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한 야외 주차장에 찍힌 CCTV 영상입니다. 그런데 후진을 하죠. 승합차가 살았어. 저기 사람이 있었는데도 네, 사람이 있어. 차를 들이받아 버려요. 자, 승합차에서 운전자가 내려요. 내려서 슬쩍 들여다보더니 가요. 아니, 우와. 차를 타요. 때리는 거 그리고 아니고? 가요. 아니, 우와. 아니, 저 사람이 운전자 있어? 저기 서 있었는데 뭐야? 운전자 정말 멍하니 서 있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저 아저씨 어디 가요? 네. 수습하고 가야지. 그러니까요. 아니, 저 운전자 차주가 있잖아요. 버젓이 뻔히 서 보고 있죠. 있는데도 네네. 그냥 가버리는 거. 네. 뭐야? 아니 그리고 저건 진짜 사람이 다칠 뻔했거든요. 그러게, 맞아요. 사주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너무 아니. 황당하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있잖아. 아니 근데 주차장에서 그랬지만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거 뺑소니 아닙니까 이러면? 그러게. 네. 그러니까 만약 사고 직후에 차량의 파손 상태가 심했고 또 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무 대처를 없이 떠났다 지금처럼 그러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 후 미조치로 흔히 이제 말씀하신 뺑소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주정차돼 있는 차만 부딪히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확실할 때는 이럴 때는 인적사항 미제공에 또 해당이 되거든요. 승용차 기준으로 12만 원이고요. 승합차 기준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아니 저번에 자칫하면 인명사고 날 뻔했어요. 사람이요. 그 네. 차주가 안 다친 게 참 다행인데 우리가 아파트에서도 주정차된 차하고 접촉사하거나 뭐 이런 게 날 때가 있는데 네. 그냥 가도 요즘에 다 CCTV 있어요. 네, 그러면 확인이 안 돼요. 되니까요. 네. 거기다가 이렇게 주소하고 뭐 전화번호. 뭐 적어야죠. 주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아니면 아파트에서는 경비 아저씨들한테 가서 이렇게 다 조치를 하고 가셔야지. 그럼요. 저렇게 그냥 가면 안 된다. 네네. 예, 이건 양심이죠. 맞아요. 예, 다음은요. 네, 오늘 마지막 주제는요. 요거 하면 요거 합니다. 추월하면 추격합니다. 요겁니다. 추격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내가 규정대로 신호를 지키고 있는데 뒤에서 너무 빵빵대서 요거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맞아요. 있으시죠. 요럴 때 그 고민 한 방에 날려드립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비보 좌회전 구간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근데 뒷차가 계속 막 빨리 가라고 지금 빵빵대요. 지금 그러니까 앞차가 요 차가 그러다가 자기 가버립니다. 답답하니까. 자, 운전자가 고민하는 사이 튀어해서 가버리는데 좌회전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죠.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달려갈까요? 자, 경찰이 달려갑니다. 추월하면 추격해야겠죠. 네, 잠깐,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 쫓아갑니다. 영화 촬영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적색등에 가면 안 되죠. 아니, 그럼요. 뒤에 경찰차가 있었다는 걸 몰랐나 보네. 그러니까. 딱 걸렸어. 근데 비보 좌회전인데 뒤에서 빵빵거릴 때가 있어요. 파란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맞아. 근데 이분은 요거 지켜갖고 안 잡혔네요. 잘했어. 근데 이런 교통법규라는 게 정말 그럼요. 매일매일 계속 지켜야 돼요. 네. 어쩌다 한 번 안 지키면 그때 딱 경찰 나타났다고 막 하소연하시는 분들 맞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저게 경찰한테 걸리고 안 걸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렇게 이제 급해가지고 비양심적으로 막 가다 맞아. 보면 언젠가 사고 납니다. 맞아요. 그렇게 그렇죠. 맞아. 사고 나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그래, 다치잖아요. 맞아요. 네. 저런 건 아니죠. 우리 운전할 때 비양심은 사고와 직결된다는 거 이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갈까요? 네, 중고마켓에 이런 사모님이 떴어요. 중고마켓에 돈 많은 사모님이 떴어요. 부자 사모님이 재용 떴어요. 사모님이 떴어요. 재용 사모님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재벌. 재벌. 진짜. 자, 재벌 사모님으로 불릴 여자 역할은 제가 하고요. 꽁투 하겠습니다. 자, 중고마켓 이용자 역할은 이정수 씨, 이재영님, 장혜인 씨가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끄! 저는 명품을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집은 월세를 살아도 내 몸에 치장하는 건 반드시 명품이어야 한다는 주의거든요. 그러다 얼마 전에 실증이 난 명품 몇 개를 중고마켓에 처분하려고 올렸는데 재벌 사모님이 떴다며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저 왔어요. 오늘은 집에 굴러다니는 놀랬어 시계를 가지고 왔어요. 중고니까 저렴하게 1억 원에 판매할게요. 오! 아이디 만수림 누나 오셨다. 저 놀래서 시계 정가 3억 원이 넘는데. 우와! 역시 저분은 재벌 사모님이 분명해. 야, 저분이 지금까지 판 중고품만 총 130억 원이 넘는데 재벌가 사모님도 중고거래를 하다니 정말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져요. 아우, 따뜻해. 아유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냥 집에서 굴러다니던 것들 몇 개 가져왔을 뿐인데 그럼 다음에는 여러분이 더 좋아하시는 명품으로 또 골라올게요. 삐리리. 잘 가요. 그렇게 사람들은 제가 등장만 하면 환호했고요. 전 단번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저도 재벌가 사모님이란 별명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서 제 인생에 태클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또 저 왔어요. 오늘은 집에서 구슬치기 하고 놀던 에메랄드를 몇 개 가져왔어요. 이거 저렴한 가격에 사실 뿐. 저기요, 아이디 만수림님. 제가 그동안 쭉 지켜봤는데 당신 중고물품 팔면서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한 푼 안 냈죠? 세금이라니? 아니 중고물품 팔면서 누가 세금을 낸다고 그래? 지금까지 130억 원 넘게 물건 팔고도 세금 한 푼도 안 냈으면서 탈세인 거 몰라요, 이거? 요즘 이 바닥에서 당신이 재벌 사모님이 아니라 장무랍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요. 내가 나 그냥 남들보다 조금 비싼 중고물품을 팔았을 뿐이라. 근데 세금은 절대 못 내. 아니 안 내. 제가 중고 물건을 좀 많이 팔았다고 해서 세금까지 내라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냥 좀 열심히 팔다 보니 130억 원어치를 판 것뿐이라고요. 저도 남들처럼 평범한 사람인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야, 130억으로 팔아요? 물품을 130억을 팔았으면 평범한 사람은 아니죠.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자신에게 이제 필요 없는 물건을 좀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게 바로 중고 거래잖아요. 근데 네. 이 저렴함이 기준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업자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만큼 너무 많은 액수의 물품을 팔았거나요. 이 사람이 총 130억 원 상당의 중고 명품을 거래를 했거든요. 네. 정말 화제의 중고 명품 판매자였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에서 활용하는 이용자 A씨의 얘기인데요.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대의 명품을 중고로 판매를 했습니다. 누리꾼에게는 당연히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재벌 사모님이란 별명이 붙을 수밖에 대단하다. 없었죠. 근데 130억 원이면 도대체 뭘 중고 물품으로 파는 거예요? 정말 이 A씨가 올린 물품 보면은 네. 놀랍습니다.
네, 그 물품 좀 하나하나 좀 놀랐을 뜯어볼게요. 때. 네. 놀랐어. 우선 명품 팔찌 하나 655만 원, 6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또 보석 시계 아주 유명하죠. 피하자 시계 8,900만 원. 피하자. 또 웃돈 줘도 구하기 오. 어렵다는 놀랬어 시계 말씀하신 1억 6,5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명품 줄을 잇습니다. 자, 가품이 아니냐는 의혹에 맞서오는 A씨 오리지널 세팅, 케이스, 보증서 모두 갖추고 있으니까 진품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또 중고 물품인 만큼 매장가 9천만 원 상품을 거의 반값이죠. 4,800만 원에 판다거나 1억 이상 시계를 저렴하게 4,100만 원대에 와. 판다는 등 이런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렴하게 파는데 4,100만 원대, 4,800 넘어요? 그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와. 그 물건들이 거의 뭐 백화점 명품관 저리 가라는데 네. 방금 보니까 거래 완료라고 떠 있었거든요. 이게 사는 거래가 사람 있어. 성사가 됐다는 아니 거니까. 반값이고 이러면 그러니까. 쓰겠는데. 아, 근데 4천만 원. 또 어떻게 저는 믿어? 이게 또 궁금한 게 네. 그거 그러면은 와갖고 현금 레시브를 내나? 이거 할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나 근데 이런 것도 부자들도 너무 중고 신기하고. 거래를 하네요. 거래를 그렇죠. 내야죠. 동질감 확 느껴져. 아니 근데 볼수록 미스터리한 느낌이 드는데 대체 이분 정체가 뭡니까? 판매자 A씨의 정체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좀 서초구에서? 밝혀졌고요. 네, 무슨 맘이라는 아이디를 쓰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인증 사진을 통해서 여성이라는 것까지는 또 추측이 가능해요. 한편 이제 해당 예쁘다, 플랫폼이 이쁘게. 있잖아요. 이 플랫폼도 어떤 매체를 통해서 A씨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원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전문 판매업자를 90%까지 걸러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A씨가 이 알고리즘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문 판매업자인지 또 뭐 진짜 재벌가 사모님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중고마켓 재벌 사모님의 정체도 여전히 미궁에 빠진 상태예요. 야. 네, 근데 정체가 누군지 몰라도 이런 물건들을 팔았으니까 누리꾼들의 관심도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반응 어떤가요? 관심 폭발적이었죠. 그렇죠. 정말 재벌가 사모님이 중고 거래에 맞들린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다른 누리꾼들은 아무리 중고 물품이라도 수억대 명품인데 세금 내지 않은 거 좀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중고 마켓이 과세의 사각지대인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허. 또 다른 누리꾼은 이미 구입할 때 세금 다 냈을 텐데 왜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냐 이러면서 앞선 누리꾼의 의견을 또 반박하기도 그래요?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희도 수많은 중고 거래를 해봤지만 많이 팔았다 그래서 뭐 세금을 더 내고 그런 기억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판 정도가 아니고 이 130억 그렇죠. 어치 팔았다니까 이게 중고 거래할 때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간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첫째는 죽음, 둘째가 세금입니다. 이렇게 세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뭐 채소 마켓에서 뭐 채소 1, 2만 원 팔고 세금 내지는 않잖아요. 세금 내는 기준이 뭐냐면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이제 세금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이제 길 가다 보면 중고샵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고 물품 팔지만 당연히 세금을 내잖아요. 이렇게 반복적 영업적으로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런 세금을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내야 네. 되는. 근데 이 A씨는 반복적으로 팔았고 130억 원어치를 판 거잖아요. 이거는 세금 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를 내야 돼요? 수익 많이 올렸으니까 세금도 당연히 많이 내야 되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순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부가가치세 내야 돼요. 부가가치세는 원가에서, 그러니까 판매대금에서 원가를 뺀 나머지 순수익의 10%를 내야 되는데 아까 130억 팔았다고 했는데 이제 60억을 원가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70억 분에 대한 10%, 그러니까 7억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돼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내야 됩니다. 소득세법상 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순수익분에 대해서는요,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에요. 45%를 종합소득세로 내야 되는데요. 70억 원 차액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31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38억 5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야, 원래라면 세금만 38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데. 복권 당첨금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국세청에서 이런 분야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딱 정리된 게 있습니까? 규제가 있나요? 제가 이제 세금 반드시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근데 세금을 마음대로도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법률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데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렇게 기준이 없으면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가상화폐. 가상화폐는 사실 예전에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막 수억 원 벌어도 세금을 안 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이 국세청에서 이 채소 마켓이 이렇게 활성화될 것을 예상을 못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데 국세청은 앞으로 이렇게 어떤 반복적으로 영업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초고가의 명품이 무더기로 판매되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데 이거 외에도 정말 기상천외한 물건들이 중고거래가 되고 그래요? 있다고 하죠. 네, 이건 제가 사고 싶더라고요. 요거 입고 길에 나가면 그냥 뭐 어떤- 한 인싸 될 것 같은 거예요. 뭐지? 경기도 뭐예요? 용인시에서 판매됐던 건데요. 네. 바로 요겁니다. 네, 러시아 유인 우주선 소유즈 우주복이 실제로 이거 어디가? 이거 진짜 인싸템입니다. 네. 기념품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었는데 실제 우주복이었고요. 중고마켓에 올라온 우주복의 제품 판매가 1,500만 원이었고요. 소유즈 기내 우주선 의자를 100만 원에 러시아 전투기 헬멧 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희귀하다 못해 진귀한 거잖아요. 이 제품 모두 거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 우주선 우주복 입으면 우주는 못 가니까 저거 입으면 그냥 집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걸어야 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걸어야 돼. 진짜 품목이 다양해졌네요. 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저는 이런 것까지 판매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물품도 있는데요. 곧 있으면 한정판이 될 2021년 공기라면서 천재다. 비닐봉지에 공기 담아서 5,000원에 판매하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도 있어요. 천재야. 그 작년 공기예요? 네, 작년 그것도 공기. 누가 믿어? 저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 생각하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저런 아이디어를. 그 중에는 또 이런 함정도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누군가가 훔친 작물이에요. 네? 한 사용자가 고가의 자전거 사진과 함께 훔쳤어요. 빠르게 처리해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버젓이 올려서 화제가 대박. 됐는데요. 이 자전거가 온라인에서 60만 원 정도에 팔리거든요. 네. 그런데 중고마켓에 2만 5천 원. 우와, 진짜 대박. 헐값에 급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 이게 작물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글이 게시된 지 10분도 안 돼서 관련된 채팅이 3건이나 이미 진행됐어요. 야,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훔쳤다 그러는데 거기에 또 말려드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 이렇게 훔친 물건을 사게 되면 산 사람도 처벌받지 않아요? 여러분 장물압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네. 훔친 물건을 업으로 사는 사람을 장물압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당연히 처벌이 됩니다. 이게 작물 취득죄라고 해서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물범이 있기 때문에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쁘다 이렇게 하는데 잘못하면 소비자도 작물 취득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난 훔친 거 몰랐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짜리 명품인데 50만 원에 만약에 내놨다. 와, 그럼 냅다 물죠.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 수가 있느냐.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내놓으면 정말로 조심하셔야지. 잘못 이렇게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작물 취득죄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훔친 물건인지 모르고 샀어요. 근데 주인이 나타나서 그 물건 내 거다. 내가 잃어버렸던 물건이다. 그럼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원래는 이제 민법 250조에 따라서 이 절도품이나 유실물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지 2년 안에 원래 주인이 반환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251조에 보시면요. 이렇게 중고 마켓이나 뭐 공개된 시장에서 잘 모르고 진짜 선의로 그냥 물건을 샀다라고 하면요. 주인이 돌려달라고 할 때 그 대가를 변상을 하고 반환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한도로 내가 이렇게 물건을 살 때 냈던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대가를 줘야지 주인이 이제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개 시장이 아니라 정말 1대1로 그냥 개인 간 거래를 했을 때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산 사람과의 법률 관계는 변론으로 하고 일단 주인에게는 그냥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최근에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사기 피해가 또 많이 늘고 있다고 맞아요. 그러는데 이게 일단 너무 비싼 물건인데 싸게 나한테 판다고 소문없이 얘기하면 네. 한번 의심을 그래요. 해볼 필요는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심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야, 130억에 호화찬란한 물건 대단하네요. 만나고 네. 싶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사연은요. 요런 아내에게 구타당한 남편입니다. 남편이 구타당했어요? 어. 어떤 남의 아내였어요? 남의 고수, 아내에게 그러니까 고수. 친구 아내에게 고수의 아내, 고수 아내? 아, 보겠습니다. 센 아내. 정답은 예? 사실
체급이 너무 낮은데? 그러게요. 자, 이 사연도 꽁트로 준비했는데요. 작고 날씬한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요. 등치 큰 남편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면 됩니다. 이 사연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구! 제 아내는 키 160cm에 몸무게 45kg의 날씬한 체격입니다. 남들은 요정 같은 아내를 뒀다고 부러워하지만 전 제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왜냐고요? 아내는 화가 나면 요정이 아니라 요괴처럼 변했거든요. 야, 이정수! 너 내가 청소해 놓으라는 거 왜 안 했어? 나 뚜껑 열리는 거 보고 싶어? 여보, 나 왜 애 보는 앞에서 주먹을 들고 그래? 내가 청소 깨끗이 해놓을 테니까 그만 좀. 정말 너 참 등치가 아깝다. 몸무게 80kg이나 되면서 고작 40kg인 나한테 못 당하고 진짜 쩔쩔매고 진짜 아유. 여보가 화나면 물건도 던지고 핥히고 요괴처럼 변하니까 그렇지. 너 여기? 너 어디 한번 여기한테 제대로 당해볼래?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리지 마마요. 하트냥.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고 폭력을 휘두르던 아내. 심지어 어린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저를 때렸습니다. 참지 못한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들은 아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 네가 지금 감히 나랑 이혼을 하자고? 그래. 나도 딸 앞에서 맞는 아빠가 되긴 싫어. 만약에 당신이 순순히 이혼을 안 하면은 내가 폭행으로 고소를 할 거야. 에휴, 등치값 좀 해라. 야, 증거 있어? 사진이든 영상이든 내가 때렸다는 증거 있어? 그래야 소송을 할 거 아니야. 증거 그런 거 없는데. 아유, 참. 그럼 사람들한테 나처럼 조그만 와이프한테 맞고 살았어요 이러면 누가 믿어주긴 할 것 같아? 당신 말 아무나 안 믿어. 아무도. 당신은 절대 나를 못 벗어나. 아유. 아내의 말을 들은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증거도 없는 마당에 저처럼 등치 큰 남편이 자꾸 말은 아내에게 맞았다고 하면 제 말을 누가 믿어주긴 할까요? 전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얘기하면 안 믿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맞고 사는 것 같은데 이거 뭡니까 이 상황은? 네, 체격도 성격도 정반대였던 아내와 남편의 얘기입니다. 이 아내와 남편 결혼 8년 차였고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출산을 하고도 살이 찌지 않아서 45kg의 마른 몸매였고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살이 쪄서 80kg의 아저씨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다르게 남편은 아내의 폭력에 시달렸는데요. 예민하고 짜증이 많은 아내는 본인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무조건 뭐 잡히는 물건을 다 집어던지거나 남편을 때리고 핥히고 이런 일이 그냥 일상 다반사였던 겁니다. 네. 저도 45kg이 안 되거든요. 저도 이거 훨씬 넘는데 저보다 더 마른 여성이 80kg의 남편을 때렸다. 이거는 아무도 안 믿을 일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듣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 정도쯤 되면은 뭔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했을 것 같은데요. 남편이 아내를 달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노력도 많이 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내의 폭력성이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아내에게 정신과 치료를 진지하게 권해봤지만 오히려 아내의 화를 더 돋우는 바람에 또 이런 그 일상 다반사 그 구타가 벌어지기 일쑤였고요. 네. 또 심지어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딸아이가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런 점을 더 심각하게 염려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딸을 생각해서라도 아내와 갈라서고 이혼을 하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동안 수없이 폭행을 당해왔잖아요. 근데 한 번도 이렇게 뭐 찍어놓거나 뭐 그런 영상이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좀 안타까운 점이었습니다. 처음엔 이혼을 고려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언급한 적도 없었고 또 당연히 그러니까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지도 않았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아내의 행동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보기에 아내 자기가 딱 봐도 2배는 돼 보이잖아요. 네. 벤턴급하고 헤비급 그쵸. 차이인데 그 체격의 남편이 아내에게 맞았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과연 믿어줄지 모르겠다. 당연하죠. 그러면서 자신 없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것만 놓고 보면 뭐 아내가 체구가 작던 뭐던 뭐 남편이 2배가 되네 뭐 거구네 뭐네 했던
맞았고 그쵸? 아내가 때렸으면 어.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는데 문제는 아무도 안 믿어준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 어떻게 증거예요? 증거도 그러니까. 없고. 네, 네. 저도 실제 이런 상담한 경험이 있는데 네. 저희 사무실에 어떤 아주 체격이 건장한 남성분이 오셨어요. 네. 근데 상습적으로 아내한테 구타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그쵸. 법정 가니까 아내가 나왔는데 정말 가녀린 소녀 같아요. 정말인가 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성격이 남편 말이 나와. 맞구나. 어. 남편이 안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독하게 얘기하는지 막 그냥 독하게 법정에서 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꼼짝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억울하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아무리 억울해도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맞아. 맞아. 그렇죠. 왜냐하면 판사는 신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아내가 이렇게 판사님 울면서 판사님 제가 오히려 맞았어요. 남편이 그래도- 거짓말하는데 이렇게 호소하면 어떻게 입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폭행을 당할 경우 증거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영상이라든지 사진, 맞아. 상해 진단서에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이렇게 증거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딱 맞아요. 보는 것만 믿는 이니까. 근데 만약에 증거가 이렇게 아예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돼요? 정말 이렇게 증거가 없는 상황 제일 안타까워요. 사실 이렇게 증거가 없다고 하면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당연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연을 보면은 딸 앞에서 이렇게 폭력 행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나 증언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성년 자녀인 딸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죠. 왜냐면 미성년 자녀의 진술도 증거가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외국의 그 세기의 커플이라고 불렸던 브란젤리나 커플. 브래드 피트랑 안젤리나 졸리가 맞아. 이혼을 할 때요. 네. 브래드 피트의 폭력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안젤리나 졸리가 이 세 자녀의 증언을 이제 증거로 삼았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성년 자녀의 증언을 이제 증거로 활용하는 거를 조금 이제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판단이 아직 약한 아이에게는 맞아요. 부모 중에 한 사람 편을 들어서 누구를 나쁘게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최후의 수단으로 정말 어려울 때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지인이나 이웃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목격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진단서라든가 상황에 대한 어떤 녹음이나 녹화, 뭐 112 신고했던 기록 이런 것들을 이혼 소송에 대비해서 좀 모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아내는 쉽게 이혼을 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이렇게 이혼을 거부를 하게 되면 이혼이 좀 소송이 길어지거나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 가정폭력을 당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혼 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6개월? 그쵸. 몇 개월 걸려? 아니야, 몇 년 뭐 이러지 않아요? 2주? 아무리 짧아도 1년. 길면 4, 5년 걸리는 재판도 제가 봤어요. 그래요? 4, 5년 재판 동안 뭐 가지고 싸우는지 아세요? 판사님 저 사람이 때렸습니까? 안 때렸습니까? 때렸는지 안 때렸는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4, 5년 동안.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의 문제점이나 빨리 바꿔야 네. 됩니다. 네. 자, 그래서 4, 5년 동안인데 겨우겨우 이제 해가지고 상대방이 폭행했다는 걸 입증했어요. 네. 위자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느냐? 1,000만 원 나올까 말까.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 해봐야 부부가 서로 힘들기만 하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네. 뭐 하는 짓입니까? 빨리 제도를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국처럼 파탄주의를 바꿔가지고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네. 특히 가정폭력 같은 경우 여러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들어보셨죠? 네. 급한 법안 같은 경우 빨리 상정하잖아요. 네. 가정폭력도 패스트트랙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을 주장하면 이렇게 길게 끌지 말고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빨리 이혼해야 되고요. 위자료가 얼마 나오지 않는다고 봤잖아요. 위자료보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재산 분할이거든요. 재산 재산 분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전문 자녀 변호사니까 문제. 완전 오늘 엄청 흥분하셨어요. 그렇죠. 진짜. 네, 이래 좀 많이 바꿔야 들어보셨어요. 됩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국회로.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자녀 문제가 그게 양육권 문제잖아요. 네. 사실 남편을 폭행한 아내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아내가 될 텐데 유책 배우자가 양육권 가져갈 수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 중에 제일 걱정하는 게 이렇게 폭력성 띈 배우자가 혹시라도 자녀 양육권 가져갈까 봐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근데 자녀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우선 판단 기준이요. 자녀의 복리예요. 이 아이를 누가 잘 키워줄 수 있느냐를 맞아요.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또 주 양육자가 엄마일수록 엄마가 이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책 배우자
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개된 사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이 앞에서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는 사실 이거는 자녀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학대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엄마한테 아이를 맡긴다는 건 사실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런 것들을 잘 입증을 한다고 하면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폭력 정도가 심각하고 자녀에게도 이 폭력적인 어떤 모습으로 뭔가 가해를 했다라고 하면 이 면접 교섭을 제한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참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내에게 매맞는 남편의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까? 맞습니다. 이 매 맞는 남편이라고 하는데 네. 이 매 맞는 남편이 더 억울한 건 뭐냐면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리고 창피해서 말도 할 수가 없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맞아요. 자, 그래도 이혼을 안 하고 참는 것은 뭐냐? 자녀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녀 때문에 이혼을 못 하는데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맨날 부부싸움하고 폭행을 당하고 이런 게 자녀한테 좋을까요, 과연? 안 좋죠. 자녀 정서에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자녀가 부모가 맨날 싸우고 폭행하는 걸 보면요. 자녀가 나중에 이렇게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시급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매맞는 남편이 늘고 있다. 이것도 안타까운데 네. 집값이 올라서 아내한테 매우 맞았다고요? 아유. 네. 재테크를 못해서 무능하다면서 구타를 당한 남편이 있어요. 우산으로 남편을 폭행한 아내의 사연이었는데요. 폭행 계기 약 3년 전쯤입니다. 네. 집을 파는 문제 때문에 생겼어요. 아내는 당시 전세로 살던 아파트를 매매를 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대출금을 갚는 게 부담이 되니까 이걸 사질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아파트가 뭐 3억이나 올라서 매매는커녕 이제 전세가도 올라버리니까 전세로도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아내가 이 무능한 남편, 재테크도 못한다 하면서 남편을 화를 냈고 꼬집고 뭐 우산으로 폭행하고 이런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네. 집을 못 사게 돼서 속상한 마음은 이해해요. 그렇다고 남편을 때리는 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너무하죠. 그리고 우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끝이 정말 위협적이거든요. 당연하죠. 우산으로 폭행하는 거 이것도 분명한 가정 폭력에 해당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위험한 물건을 갖고 폭행할 경우에 특수폭행죄로 이제 가중처벌되는데 근데 경찰에 이제 신고를 보통 하시거든요. 경찰이 신고하면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는 뭐라고 하느냐? 그냥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래도 그냥. 계속 복잡하게 할로 물베기? 애 엄마 애 아빠기 때문에 이 범죄 경력 남기기 싫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좋은 팁 알려드릴게요. 형사처벌 안 하고 가정보호 사건으로 하면 이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보호 사건 하면 이제 전과가 남지 않고요. 네. 가정법원에서 이 사람을 심리해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상담 또 어떤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꼭 가정보호 사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 배우자가 이렇게 물건이나 연장 들지 않고 이걸로다가 심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어떻게 안 돼? 폭언. 그렇죠. 폭언도 정말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적이라고 하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이혼 사유가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도 이혼 사유 하나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게 신체적인 직접적인 가해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 뭐 이런 심한 폭언, 반복적인 어떤 거친 행위, 뭐 폭설 이런 것들도 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무려 3년 동안 거친 욕설을 내뱉고 폭언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네. 어느 정도였냐면 이 남편이 밖에서 자전거 타고 들어오면 땀 많이 흘리잖아요. 네. 되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기야 들어오면서 목욕탕 들렀다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아내가 이거 얘기하는데도 거친 욕설과 폭언을 섞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정도가 좀 심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 남편이 결국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위궤양, 위염 이런 거에 시달리고 병원 다니고 이렇게 힘든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네. 재판부 남편의 이혼 청구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심하고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이런 행위는 배우자의 어떤 인격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고 부부간의 어떤 애정관계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했고 위자료가 좀 적죠.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폭언도 명백한 가정 폭력 행위고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야,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네. 네네. 자,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침대 시트를 교체하고 아주 청결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민을 이번에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Q&A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입니다. 네,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연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우리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라면 우리 남편이죠. 남편은 좀 까탈스럽고 예민한 편입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요. 깔끔증 같은 게 있다고 할까요? 어느 정도냐면은요. 머리가 조금만 간지러우면 샴푸에 비누에 세탁 세제랑 베개 커버까지 다 바꿔버리고요. 허리 통증이 생겼다면서 어느 날 갑자기 비싼 소파랑 침대를 상의도 없이 집에 들어놓습니다. 같이 살면서 차도 4번이나 바꿨어요. 핸들이 안 돌아간다. 차에 흠집이 났다.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한 번에 비까지 내서 차를 바꾼 걸 알고 대판 싸운 적도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자기 몸이 조금만 아파도 나 죽겠다 하면서 당장 구급차부터 부르라는 거예요. 구급차 부르는 돈으로만 한 달에 60만 원 넘게 나온 적도 있다니까요. 건강검진도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아무런 이상도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매년 검진하는 병원을 바꾸더라고요. 후대도 멀쩡하고 직장도 번듯한 곳에 다니거든요. 혹시 직장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젠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경제권이 남편한테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일일이 따져보니까 식구들 중에 남편 밑으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애들 대학 등록금에 등골이 휘어질 일만 남았는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마누라도 자식도 다 바꿔버리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저도 갱년기에 접어들어서 힘들거든요. 남편한테 같이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보자 제안도 해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멀쩡하답니다. 더 이상 남편 받아줄 힘도 없고 너무 지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유. 자기 몸을 너무 아끼는 까탈스러운 남편 때문에 고민이죠. 네,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뭐 물건을 다 바꿔버리고 또 병원을 수시로 드나드니까 아내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함을 좀 느낄 것 같아요. 한 달에 구급차 비용이 60만 원이에요. 네.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절대 볼 수 없죠. 네. 맞아요. 우리가 근데 이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모호한 상황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민감성을 넘어서서 이를테면 이게 안전하고 과민의 경계가 조금 모호하고요. 이게 깔끔한 건지 아니면 이게 강박의 수준인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기에 대한 어떤 애정이 강한 건지 아니면 아주 이게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건지 그 경계가 약간 좀 모호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어쨌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이게 과하게 집중하고 이게 가족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도록 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깔끔해서 괜찮지만 가족한테 이게 너무 힘든 경험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한 번 또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무엇보다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남편의 문제도 있지만 아내도 지금 갱년기에 들어갔고요. 또 아내가 우리가 목소리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네, 맞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모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건강 염려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에 관련된 건 굉장히 유난 떠는 야.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아봐도 이상이 없어요. 이 병원 못 믿겠다. 저 병원 가자. 또 이 병원 가. 근데 이상 없어. 근데 이 병원도 못 믿어. 또 다른 병원 가는 거예요. 무슨 병원 투어하는 것도 네. 아니고 자기 건강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조금 전에 그 건강염려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약간 과민하다 그래서 이게 다 건강염려증은 아니에요. 맞아요. 이를테면 건강염려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먼저 증상들이 정확해요. 일단 집안에 약방이 있어요. 약방이 있어서 맞아요, 산더미처럼 약들을 쌓아놓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배가 아프네 이게 아니에요. 배가 아프네 위암인가? 그래, 맞아. 가슴이 답답한데 폐암인가? 폐암인가? 갑자기 걸어가다 약간 숨이 좀 막힌다. 심장이 멈췄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단순한 증상이라고 판단하거나 걱정 정도를 완벽하게 질병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경향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또 통증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약간 배가 아파도 아예 이렇게 할 정도로 있어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사실 그럼 이런 분들이 병원에 다니는데 이거는 질병을 확인하기 위한 거냐? 가도 또 다른 병원으로 또 이어갑니다. 또 이어가고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모종의 그 행동인 거지 이건 질병 자체가 어떻게 진단이 나오든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건강 염려증이 있는 환자들이 많나요? 어때요? 엄청나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1년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인구의 5% 정도가 건강염려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인구의 5%면 상당한 겁니다. 네. 엄청난 건데 이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실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장기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병이 있다 그래도 스스로 믿지 않고요. 본인이 결정한 병명이 나올 때까지 돌아다녀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병명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면 스스로 병이 있다고 믿고 결국 이건 난 낫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심각한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족관계는 너무나도 안 좋아지고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보편적인 이유를 보면 몇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네. 이를테면 본인이 어렸을 때 너무 심한 중대한 병을 알았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나라든지 본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 심각한 질병에 노출됐다든지 아니면 지인이 뭐 어떤 뭐 죽음을 경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요새 건강 프로그램 굉장히 많죠. 네. 너무 자주 노출이 되면 이것마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감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염려증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만들어내거든요. 결국은 이 건강염려증도 중요합니다만 건강염려증은 치료가 거의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심리적인 질환으로 다뤄야 되니 아예 병명으로 건강염려증이라고 다루고 있는 겁니다. 심리질환입니다. 예. 오늘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일단 내용은 자기 몸만 중요한 깔끔증 남편 버릇을 고치고 싶어요 라는 건데요. 첫 번째 솔루션은 남편표 명의를 만나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례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 남편이 자기 몸이 금지 오겹이에요. 네. 쥐면 터지고 불면 날아갑니다. 거기다가 조금만 아파도 앰뷸런스를 부를 정도면 사실 굉장한 건데 이게 6차례에 걸쳐서 부른 적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신체 민감도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높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신체 민감도가 높고 이 병원 저 병원 매번 건강검진 의사도 바꾸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되게 좋은 병원을 찾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러지만 사실은 이건 불안을 찾아가는 일종의 술래잡기 같은 여정입니다. 그래서 막상 이런 분들은 되게 이 병원 저 병원을 많이 가는데 이게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이 남편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면 되겠어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있어. 맞아. 난 저 사람은 꼭 만나야 된다고 네. 하는. 그분 남편이 바로 표적처럼 집어낸 그 의사를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날 때도 그냥 만나면 안 되고요. 되게 이런 분들이 표적처럼 딱 짚은 의사에게 가기 전에 되게 7군데에서 평균 10군데 정도 다른 병원 순례를 끝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병원의 진료를 받기 전에 사전에 그 의사나 간호사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병원에 올 때까지 이 증상으로 몇 개의 병원을 다녔습니다라는 걸 미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10중 8구 대부분의 의사들이 알아챕니다. 그래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리 알려드리고 지정된 의사를 찾아가는 거 추천하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막상 같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진단을 하죠.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그 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던 가족들이 집에 와서도 그걸 요약 정리를 하고 반복적으로 설명해서 그걸 확정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남편이 병원을 믿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물색해서 믿을 만한 병원을 찾아가서 그 의사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아. 이게 확정되지 않으면 마치 이게 부초 같아가지고 그 불안은 막 떠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민감성이 높아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확신이라고 하는 뭔가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경우에 따라 아주 흥미로운 예도 하나 있었는데 네. 건강염려증 남편하고 오래 살면서 도저히 못 참겠다 했던 한 아내가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이 왜 하고서는 보통 이렇게 이 건강염려증 있는 분들은 되게 특성이 뭐냐면 이 갈비뼈 아래 지점 위장이라든지 네. 대장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남편이 아이고 왜 하고서 앰뷸런스를 불렀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그게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앰뷸런스가 오자마자 구급대원들이 오자마자 갑자기 아내가 그냥 졸도를 해버린 거예요. 가짜 졸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졸도를 하고 뭐 이렇게 침도 좀 흘리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아파 죽겠다는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아내를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2박 3일 검사하느라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동안에 남편이 아내를 돌봤고 그 위기 상황엔 남편이 아프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의 경 혹은 때로는 이게 건강염려증인지 실제 질병인지도 구별이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사연 주신 분 앞서 저희가 들어봤잖아요. 저는 한번 짚어봐야 될 게 남편은 허우대도 멀쩡하고 직장도 번탄데 다닌다. 맞아. 근데 직장 생활을 잘하는지도 의심스럽다 이랬거든요. 이렇게 까탈스러운 분들은 직장 생활도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어떨까? 힘든지 안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직장 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50대가 되도록 우리가 보통 취업을 언제 했는지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되게 우리가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취업을 했다 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50대까지 왔는데 이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고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가? 남편도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 겁니다. 직장에 갔을 때 아주 까다롭게 굴었는데 네. 이게 뭐 상사라든지 아니면 동료들하고 함께 이 일을 하지 못할 정도였으면 벌써 이직이 그래, 여러 맞아, 번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별다른 문제 없이 직장에 다녔고 여전히 이 직장에서 별 문제 없이 앞으로도 다닐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는 건 이 일이 집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한정적인 대상에게만 그 정보가 계속 오고 가면서 집중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남편이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면 앞으로도 큰 걱정은 없을 겁니다. 모든 일은 또 이렇게 나쁜 점만 있는 거는 아니고 네. 이렇게 건강을 염려하면 실제로 또 건강하지 않겠어요? 뭐 이런 그럼요. 장점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이 말씀하시잖아요. 골골백색.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맞다.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분들이 의외로 병원에 자주 가기 때문에 네. 실제 이 잔병 치레를 하는 사람들 보다는 나는 괜찮아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들이 훨씬 그게 더 더 위험해요. 단명하거나 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큰 병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OECD 보건통계 2018년도 판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 조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답한 비율이 불과 32.5%밖에 되지 않아요. 미국은 88%입니다. 아우. 굉장히 차이 나죠. 그런데 이 지수가 이를테면 OECD 평균은 68.3%라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건강 평가예요.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아프다 혹은 건강하지 않다 생각하면서도 얼마나 오래 사는가? 우리나라 올해 작년이죠. 2021년 기대 수명이 86.5세입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도 80세가 넘었고요. 네. 이 얘기는 뭘 이야기하는가? 아프다, 나는 상태가 좋지 않다 하지만 굉장히 오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스스로는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객관적 지표를 볼 때는 우리는 대체로 건강하고 앞으로도 오래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염려가 크다.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관적 지표는 낮은데 객관적 지표는 높으냐. 네. 곧 아프다고만 하면서 이렇게 오래 사냐 그랬더니 아마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국인들의 건강염려증과 김치 때문일 것이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보면 어려서부터 운동이 생활이에요. 맞아요. 운동을 안 하고는 못 견디더라고. 근데 우리는 운동을 안 해. 그냥 앉아 있잖아요, 집에서. 상당히 안 해요. 그러니까 늘 몸이 피곤하고 이렇게 찌뿌둥하고 이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솔루션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민함보다 이기심을 경계하라. 이기심 맞아. 이기심. 제가 이제 모든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이 사례의 경우에는 아주 특징적인 면모가 나타나죠. 그게 바로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머리가 가렵다 싶었더니 침구까지 다 바꾼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넘어서서 자동차를 바꾸는 장면을 보면 좀 인상적입니다. 자동차를 바꾼 이유가 뭐냐면 핸들이 안 돌아가고 차에 흠집이 나서라는 거예요. 중고 사이트에 올라온 네. 건가 봐요? 그렇죠. 예, 중고 사이트에 뭔가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뭘 얘기하냐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염려증 요소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거를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가족들의 관심을 건강을 통해서 집중시키는 게 아닌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질병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건강염려증의 주제를 넘어서서 이기성의 주제에 조금 더 가깝지 않겠나라고 한번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네. 뭐 나는 몸이 안 좋고 혹은 난 원래 이렇게 좀 깔끔 떨어라는 걸로 본인의 목적을 하나하나 이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주 가끔씩 드물게 질병을 활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질병 활용을 통해서 때로는 관심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간혹 저도 어렸을 때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그렇게 아픈 신용을 하곤 했었는데 엄마가 금방 알아채더라고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집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건 뭐냐. 물건을 바꾸건 차량을 바꾸건 상관없이 다 뭐냐. 안에 상의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 전체의 비용 중에 남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많습니다. 더군다나 6번에 걸쳐서 앰뷸런스를 부른 경력이 있다. 이런 것들은 어쩌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가족이 움직이는 그 패턴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기성의 문제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럴 경우 가족들은 때로는 이분의 반응에 무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실제 증상이 나타났는데 무심하기 어렵다 싶은데 딱 봐도 여느 때 패턴하고 똑같다. 아픈 얘기가 나올 시점부터 아예 잠깐 후다닥 밖으로 튀어나가셔서 그 장면에 있지 않잖아요. 남편은 앰뷸런스를 안 부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던 물건들, 뭐 내가 쓰던 샴푸, 내가 쓰던 뭐 면도기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이건 가구 이런 거 소파, 침대 이런 가족이 공동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내 마음대로 바꾸고 이건 이기적인 게 맞네요, 진짜. 근데 그런 남편이 것들, 네. 건강을 챙긴다는 이유로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 차도 뭐 4번이나 그렇죠. 바꿨다고 그러고 지금 가족 중에서 남편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다는 많다고. 건데 네. 이렇게 필요 없는 소비를 하고 막 이러면 경제력을 아내가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쵸.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것 같구만. 절대 안 주죠. 네. 맞아. 생각해보면 지금 이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하는 방식대로 사실상 집안 내에서 권력도 집중되고 동시에 경제도 집중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하는 바를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경제권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을까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다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구급차 문제는 어떻게 돼요? 뭐 한 달에 뭐 60만 원 구급차 이송비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민간을 부른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 우리가 아프다는 사람에게 아유 안 불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절대 안 불러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혹시 모를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는 이런 내담자들이 왔을 때 제가 권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호들갑의 기술입니다. 호들갑의 기술은 다른 것 아니고요. 이렇게 너무 과민하거나 딱 봐도 조금 전에 멀쩡했는데 네. 늘 있던 패턴대로 또 한 번에 마치 꾀병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에는 꾀병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건강염려증은. 그런데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남편이 약간만 아프다 그래도 앰뷸런스 부르자고 오히려 호들갑을 그때마다 매번 떨게 되면 괜찮다고 하기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예 그리고 조금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민간 그 구급대원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쪽에다가 연락을 하시면 우리가 119에다 연락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비용은 좀 듭니다만 어쨌든 와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용이 제가 볼 땐 조금 더 나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의 문제도 있고 실제 아내가 더 호들갑을 떨어서 매번 부르려고 할 때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편이 하지 마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또 생겨나는 경우들도 봤었거든요. 네. 모두가 통하는 건 아니지만 이 호들갑 기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직장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부장이 자기 부서원 중에 좀 아끼는 친구인데 큰 사고를 친 거예요. 얘를 아주 보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이사회에 불려가잖아요. 네. 징계위원회. 거기서 막 이런 XX는 잘라야 됩니다. 더 막 세게. 이러고 더 세게 혼내. 그렇죠. 그리고 이사들이 그러면 야 좀 살살 해라. 애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그래. 아니야? 네. 두고 보자. 그 딱 오네요. 자, 세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남편보다 가족들의 예민함을 살펴라. 우리 오늘 사연을 주신 분께서 초두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가족의 문제는 반드시 다른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건강에 대한 민감도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아버지가 계속 배가 아이고 배야 그러면 애들도 저절로 자기 손을 배에다 갖다 대요. 그게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학습이자 동시에 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민감도의 공유예요. 그래서 막상 우리가 그 건강염려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가족을 분석을 좀 해보면 네. 이 가족 안에 패턴이 두 개로 확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뭐냐? 과민한 부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완벽히 무심한 부류가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과민한 것도 문제지만 무심한 것도 문제겠죠. 왜냐? 모종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병원에 안 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건 뭐냐? 한 가족 안에 민감도가 가족 내에 충분히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남편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혹은 내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가? 제가 판단할 때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은 아파도 병원에 안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질려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나중에 혹시 모를 변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민감도는 우리가 높다 낮다를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조절하고 그 가운데 질병을 캐치해내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건강 때문에 너무 유난 떠니까 아유 나 보기 싫어. 난 저러지 말아야지. 꼭 찾고 있다가 진짜 병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죠. 병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민감도가 좀 높은 집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꼭 약속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권해드릴게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은 무조건 빠짐없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질환이라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질환에 대한 여러 결과들을 보게끔 하는 것, 또 보고 난 다음에 분석 잘 해봐서 별 문제가 없고 정상치 안에 들어있구나라는 걸 가족들이 같이 살펴보는 방법 좋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보통 주치의 개념하고 동네 약국에 우리가 항상 가는 단골 약국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 우리의 일상 건강의 패턴과 안정성을 거기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전체가 다니는 동네 병원과 동네 약국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서 건강관리를 다 같이 한다는 걸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 병원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약국에서 항상 거기에 관련된 상담을 받거나 진료를 받아버릇하는 거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가족들이 유난히 좀 민감하다 싶을 땐 무조건 병원은 가세요. 대신 1차 진료기관 가시고요. 그 패턴이 만약에 너무 지나치다 싶을 경우에는 1차는 가지만 그 뒤로는 살짝 무심하거나 그 병 얘기가 나올 때는 바로 다른 데로 화제를 돌려가는 방식으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건강을 다루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 중요할 겁니다. 아니, 남편 혹은 아버지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서로 각자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참에 가족들이 스스로 몸을 좀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민한 것도 문제인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듯이 한 50대 후반, 60대 뭐 이렇게 되면요. 네. 내가 뭘 또 가냐. 그리고 또 오히려 안 가죠. 겁나서 못 가겠다. 네, 네. 병원에. 또 진짜 뭐 안 좋은 게 튀어나올까 봐. 그렇죠. 네. 이렇게 미루고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사실 민감하지 않은 건 아닌데 두려움이 좀 크신 거죠. 근데 가족들 중에 보면 너무 또 둔감한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엔 오히려 민감도를 좀 높이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옆에서 계속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르고 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될 기회가 생겨나고, 두 번째로는 건강에 대한 정보를 가족들이 제공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오늘 행복한 아침을 봤는데 거기서 이런 부분을 다루는데 이런 게 있다더라. 네.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 생각에 답변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도 한번 점검해 보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실제 건강 진단을 받아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사에게 여러 풀이, 곧 거기에 대한 해석을 좀 부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건강 검진이 결과가 나오면 그거 들고요. 저희 가족
가족들이 함께 다니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가서 제가 오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요런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상세히 알려주세요. 그건 주로 이제 가정의학과에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한 번쯤 그렇게 가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안정성과 또 진단에 대한 확신, 또 한 가지 그 전반적인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과정, 이 과정으로 우리가 너무 무심한 것은 또 조금 더 민감도를 높이는 과정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도 덜도 말고 이런 그래요. 말이 있는데 네, 딱 적당한 우리가 건. 살아가면서 네. 제일 힘든 게 적당한 거예요. 적당히. 그죠? 네. 네. 적정선, 적당한 거. 아이고 이거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는 중간에 쉬는 날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네. 한 주가 더 금방 갈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쉬는 날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쉬는 날이 중간에 하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있고. 뽑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이 그 한 주의 시작이니까요. 한 주의 시작 알차게 여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